관세음보살 부처님 기원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참불관하면 스님처럼 우렁차게 해야지. 모기 소리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자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더 좋게. 어떻게 더 좋게? 긍정적으로. 네, 기도를 하면 이게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 내가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 근데 이제 자비롭고 지혜로워지려면 마음이 평온해져야 돼요. 마음이 평온해져야지 자비롭고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자비롭지도 않고 평온하지도 않다. 평온하지도 않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시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돈에 쪼달리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해도 평온해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조금씩 돼가요. 우리에게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런 문제들은 늘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면 기도를 해도 불안하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10년을 절에 다니고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불안함이 여전해. 평온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해결 안 되나? 안 되는 게 있긴 하다. 가난은 뭐 그래도 10년을 기도를 하면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뭘 하든 마인드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강해져서 마인드가 굉장히 빵빵해져서 가난이란 문제, 또 병고라는 문제, 또 서로가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10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혼자 방벽이라도 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가난하고 몸 아프고 관계가 나쁘고 이혼하고 아들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아들 딸 취업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하다 보면 내가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살아야지. 나 살으려면 방벽을 치고 니대로 살아라. 네 몸은 몸대로 있어라. 아프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몸이 아픈 것을 수행으로 삼고 가난을 수행으로 삼고 방벽을 친다는 것이 내가 수행으로 삼는 거예요. 몸 아픈 걸 수행으로 삼는다. 내가 가난한 걸 수행으로 삼는다. 관계가 나쁜 걸 수행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걸 수행으로 마음 공부하라고. 내가 전생의 진빚이 이렇게 많구나. 전생의 진빚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하네? 빚 갚다가 볼일 다 봤네? 전생의 진빚이 이렇게 많아서 몸이 아프네? 전생의 진빚이 너무 많아서
부부 이별을 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뭐 관계가 이상해. 내가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8배도 하고 관음 예문도 하고 초하루 불공도 올리고 뭐 이래저래 봉사도 하고 해가면서 수행으로 삼아서 홀로서기를 배워요. 홀로서기. 아니 내 인연들이 전부 다 이제 나랑 반대가 되니까 몸도 안 되니까 돈도 안 되니까 홀로서기 무소유로 홀로서기를 해야죠.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파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면서 아파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가난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부모 자식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방벽을 치고 그러면 평온해지게 되죠. 그렇게 엊그저께 어떤 젊은 이제 신혼 부부가 그 신혼여행을 프랑스하고 스위스랑 갔다 왔대. 야, 프랑스하고 스위스 나도 가고 싶은데. 보름 동안이나 갔다 왔대. 와, 세상에. 한 달 전에 결혼해가지고 뭐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니까. 신혼여행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 별로 안 부럽습니다. 이거 스위스를 가야 돼요. 알프스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담을 좀 같이 함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에도 한번 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부부 상담을 잘한다니까. 진로 상담도 잘하지만 부부 상담도 잘해줘. 근데 이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또 가고 싶대. 뭐 이렇게 보름 동안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미국도 가고 또 그럼 북유럽도 가고 이제 남미도 가고 그러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잖아. 아니,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그거 둘 갔다 오면 보름 갔다 오면 많이 깨지면 1,000만 원이고 적게 깨져도 500만 원인데 5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어우, 이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뭐 그럼 몇 번 다니다 보면 아무리 둘 다 번다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보름씩이나 유럽에 다니고 또 미국 뭐 남미 뭐 아니면 이제 남국 북국 이런 데를 히말라야를 어떻게 하면 다닐 수 있나? 네, 얘기를 해줬죠. 스님이 또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돈 불리는 법을 얘기해줬죠. 내가 둘이서 이렇게 혼자서 돈을 모으면 돈이 안 모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서 남녀가 같이 돈 버는 게 좋아요. 젊은이들이 그걸 잘 몰라.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다니까. 재테크를 해서 모으기가 어려워. 혼자서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정말 1,200만 원 10년을 모아야지 1억 2천이라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100만 원씩 하면 이제 2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넘는다고요. 1억 1,000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년이 되면 종잣돈이 모여진다라고 이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종잣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이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예금이지. 예금. 여기 적금 해가지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5% 하는 데는 없어요. 그죠? 20만 원씩 5% 하는 데는 있어. 새마을금고 가면. 그런데 100만 원 이상 5% 주는 데는 없다고. 그렇지만 있다고 가정해서 3%라도 200만 원씩 3%를 계속 넣으면 그러면 나중에 5년 되면 1억 2천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1억 5천은 되죠. 조금 더 하면 2억 6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벌써 내가 200만 원씩 적금으로 3%씩 넣어도 1억 원금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예적금에서 더 나은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파트를 사, 새 아파트를 사. 그래가지고 쌀 때 사야지. 그걸 팔고 다시 또 사.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어서 했어요. 그래서 1억씩 2억씩 차익을 남겨서 몇 년 지나서 5억 뭐 정도 이렇게 금방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방법이었고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랬어. 2021년도까지는. 근데 2022년도부터는 이게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인구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비례하기도 해요. 인구가 계속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도 계속 성장해왔어. 물론 계단식으로 성장을 했죠. 한 번에 계속 우상향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다 부동산을 했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르다가 가만히 있다가 약간 내리듯 하다가 다시 오르다가 내린 듯 하다가 오르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근데 내릴 때는 이거 아니다. 손해봤다. 이러면서 내릴 때는 팔아버려.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겨.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 아, 이거 저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오르면 다시 또 달려들어. 그래서 또 내리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은 굉장히 큰 고생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의 자산이 증식된 거는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었어요. 근데 인구가 꼭지를 찍고 이제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어요. 재작년 35,000불이었는데 작년이 32,000불인가요? 줄어드네. 올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날 거래. 그러면 올해 소득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비싸.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는 부동산으로 뭘 불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네? 야,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 이제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제 말은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단 말은 아니에요. 집값은 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가 한 번 더 훅 오를 수 있어요. 지금 3억짜리 아파트가 한 3년 정도 지나 이제 모르지만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요 확률적으로 반반이라도 될라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5년 지나서 부동산이 내가 가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5년 지나면? 내릴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네. 스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리스크가 크다. 우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또. 그리고 내 건 또 아닐 수도 있어. 내 것도.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쉽고 안전하고 뭐 그렇다고 엄청 크게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배당주가 있어요. 배당주.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이제 삼성증권, 삼성카드 이런 데가 많이 줘요. 9%, 8% 이제 그 삼성전자는 2%,
삼성전자 우는 뭐 3%, 4%, 뭐 얼마 안 돼.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2%도 안 돼. 저는 이제 고배당주를, 은행주들은 많이 줘요. 은행주들은 5%에서 6%, 신한금융, 하나금융, 이런 데는 5에서 6%씩 줘요. 5에서 6%, 좀 많게는 8%. 매년마다 뭐 이렇게 늘 8%씩 주진 않아요.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6%라고 생각을 해봐요. 6%면, 계속해서 1년 1,000만 원에 6%면 60만 원, 맞죠? 600만 원, 6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억에 6%면 600만 원, 600만 원이잖아요. 1억에 6%는 6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해마다 월급 탈 때마다 이게 모든 배당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6%씩 주는 배당주를 한 5개 정도로 분산을 해야 돼요. 5개 정도로 분산해서 하나금융 샀다가 신한금융 샀다가 삼성증권 샀다가 삼성카드 샀다가 둘이서 이제 100만 원씩 100만 원씩이니까 200만 원씩을 매달마다 쭉 매입을 해요. 이 주식들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등락이 크지도 않아. 물론 30%씩 내렸다가 다시 30%가 올랐다 하기도 하는데 계속 매월마다 넣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6%씩 계속 해마다를 이렇게 배당을 받고 배당 받은 거를 또 재투자하고 배당 받은 걸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아까 2,400만 원이었잖아요. 5년 하면 이제 원금이 1억 이제 2천만 원에서 1억 한 7천만 원 이렇게 돼요. 한 5천만 원 정도 더 생기죠. 그것이 이제 10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5년 그러면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5억 가까이 돼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 배당받은 걸 또 넣고 배당받은 걸 또 넣고 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경제적 자유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이어족을 난 그만할 거야. 직업은 안 가질 거야. 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직장인 두 부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보름씩 이렇게 해외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2배, 어떻게 하면 10배,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벌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복리의 효과를 답답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하루빨리 더 벌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인드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행복할 거야. 라는 다짐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울 거야.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상하게 행복해지지가 않아. 이거는 이게 사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부모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행복 유전자를 받아야 돼.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이 긍정적인 마인드고 부모님들이 모든 것에 잘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자식들도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들이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돈 벌어서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공장을 잘 지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을 뭐 해서 100억, 2억 부자 이런 거 말고 재테크를 잘해서 얼마나 모으고 모아서 100만 원씩 모으고 100만 원씩 모으고 그걸 또 어디에 약간씩 조금 투자를 해서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한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옆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 그 자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산에도 다니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맨날 웃으면서 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계속 봐.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두 분이서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모아가는 걸 월급 받아서 이렇게도 붓고 저기다도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봐. 그럼 이제 그 자식이 그 부모님이 하는 것을 계속 보면 그러면 부자 마인드가 저절로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맨날 싸운 부부 갈등하는 것만 보여줬어. 부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 맨날 싸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맨날 아버님이 맨날 밥상 없는 이것만 봤어.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부부 갈등이 심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게 이제 조상의 이제 유전자죠. 업이 유전자예요. 이 업이 유전자가 나에게도 연결이 되는데 나의 부모님이 부부 갈등이 심했어.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전달이 돼서 나도 반드시 그러기가 쉬워요. 나의 부모님이 부부 갈등이 심하면 나도 그러기가 쉽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끊어야 돼. 나의 인생이 예견이 됐잖아. 우리 부모님이 맨날 갈등했어. 그러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웠으니까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비혼주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혼주의를 하려고 했다가 사회 분위기가 그냥 모두 다 결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맨날 부부 갈등을 하는 거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가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자를 좋아했는지. 업장소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안 싸울까요? 기도하면 안 싸울까요? 안 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기도하면 마음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내 문제를 인식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를 인식해서 나도 그걸 받았으니까 내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고 여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것을 엉뚱한 걸 받았잖아요. 잘못된 남녀관을 받았어요. 엄마 말 들으면 엄마 말이 맞고 아빠 말 들으면 아빠 말이 맞아. 그 잘못된 남녀관을 이성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돼. 기도한다고 없어지나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내 생각을 바꿔야죠. 부모에게 받은 그런 것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알고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나를 바꾸는 명상이에요. 그게 나를 바꾸는 기도예요. 기도는 사마타잖아요. 사마타. 마음 집중하는 거거든요. 나를 바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하려는 윗바사나가 필요해요. 윗바사나.
무상과 고무아라는 거.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이 진실이 뭔지. 남녀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인지를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녀가 사랑하는지를 수많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연애를 한 번만 하면 안 돼. 연애를 2번, 심지어 5번 해봐야 돼.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이제 체험해야 돼. 체험을 해서 그렇게 남녀 관계 이런 걸 풀어서 해결을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좀 쉬워져요. 일단 이제 이렇게 남녀 관계는 사실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렇게 남자 사고, 뭐 여자 사고가 서로 뇌가 달라요.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남녀 관계를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서로 행복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을 낳으면 또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부부하고. 그래서 자식과 하나 끼어들면 또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 이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또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리라 하면서 이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자 마인드도 똑같아.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셨어. 시골에 농부셨고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부자가 아닐 거예요. 엄청 가난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 한 채씩 갖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인가?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이만큼 자산이 있나?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 자식 세대랑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세대는 자산이 저절로 증가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저절로 쭉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러죠? USB를 좀 틀어야 되는데 켜는 거를 잘 안 되네. 그 어디서 설정하죠? USB 자료를 페어핀들 켜려고 그래요. 그건 나도 모르는데. 선생님 보통 영화 같은 거 켤 때 자료를 난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데. 인터넷 들어갔어요. USB 안 하고. USB 안 예, 유튜브 들어가고 뭐 이런. 알겠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이런 세대이긴 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자 세대는 맞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의 상위 10%면 상위 10%인 사람들의 자산은 11억 정도라고 그러죠. 상위 10%.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순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빚을 뺀 평가한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3억 있고 지금 현재 거래가 5억이면 내 순자산은 2억이라는 거지. 내 순자산이 10억이 넘어가고 11억, 12억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5% 안에 들면 18억 정도 돼요. 5% 하나가. 여러분의 순자산이 내가 18억이다. 라면 우리나라에서는 5%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10억이면 전 세계로 보면 전 세계 이제 5%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1%, 한 2, 3% 안에 들어가죠. 10억이면. 우리나라가 좀 부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10억이면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10% 안에 드는 사람이 12억 가지면 10% 안에 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해온 거에 비해서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10% 10억, 12억인 사람들이 10% 안 했는데 그러면 가장 중위 정도는 50% 정도는 2억 정도예요. 순자산 2억, 50%.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2억보다는 2, 3억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었냐? 그거보다도 대한민국은 60년대, 70년대부터 꾸준히 2020년도까지 계속 끝없이 성장했어요. 전 세계 성장률 거의 1위에 가까워. 이렇게 놀랍게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세계 최고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는 세계 어디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10억 자산이 있다 라면 잘한 거 아니라니까.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순자산이 2억이 안 된다 이러면 나가 뒤져라. 난 진짜 잘못했다. 이거 잘못 살았다. 사회가 이렇게 끝없이 꿀을 주고 사회가 끝없이 뭔가를 해준 나는 뭘 헛발질만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뒤지라는 말 잘못한 거. 그러면 안 돼. 헛발질한 거. 헛발질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꼭 부자만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성공한 부모님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근근히 살았어요. 근근히.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고를 많이 치고, 뭐 투전해서 사고 치고, 뭐 보증 서서 사고 치고, 뭐 사업해서 망해서 사고 치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고가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여러분들 세대로 이제 그 유전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중에 사고 안 친 사람 없어. 그러면 형제가 5형제가 있으면 5형제 뭐 이렇게 뭐 이혼을 했든지 뭐 돈이 뭐 어디 투자를 잘못했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형제 중에 누군가 또 사고쳐, 친구 중에 누군가 사고쳐.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자식이 또 사고쳐. 요즘엔 사고도 잘 쳐요. 코인들이 요즘에는 레버리지를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해도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게 벌벌 떨면서 빌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못 번 이유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빌리지 않았어. 여러분들 너무 정직하게 부모님들한테 정직하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90년대 80년대 돈을 빌려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을 빌려서 그래도 한 3억 정도 빌려서 아파트를 5억짜리 사자 이런 생각만 했어도 여러분들이 달랐을 텐데 그죠? 그랬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시대가 변한 걸 몰랐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대출 없이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미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금리 쌀 때 말하는 거예요. 사실 90년대 80년대 금리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죠. 근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금리가 싸지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보수적이었잖아요. 벌벌벌 떨어서 무슨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게 개념이 서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개념을 일찍 갖는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것도 뭐 그렇게 하는 뭐 그런 감각도 이런 것들도 재테크랑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재테크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연중에 이제 자식들도 돈의 흐름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익히게 돼요. 모든 것은 공유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재테크를 할 때 자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우리 부모님들은 재테크도 안 했지만 자식하고 이런 걸 공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부채가 얼만큼씩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알았네? 저는 약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싸울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싸울 때 저한테 이런 다른 얘기를 알아주지 않고 싸울 때 그런 말씀 얼마 농협에 빚 우리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협에서 대출받아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하고 두 분이서 싸울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 부채가 있고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자식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했나요? 자식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나요? 지금도 안 하나요? 부모하고 자식, 애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나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그렇다잖아요. 워렌 버핏이 14살, 13살, 14살? 이때 이제 그 주식을 알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때부터 경제 활동을 했다잖아요. 이 모든 그런 나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어렸을 때 사실 많이 좌우가 되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도 어렸을 때 감각적으로 부모님한테 익혀지는 것이고 또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한 이런 마인드,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익혀져야지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개발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익혀놓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데 이렇게 코인 투자하면 얼마 되겠지 뭐 이렇게 어디 땅 사면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리스크가 큰 거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건 투기거든요. 리스크가 큰 거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또 내 자산을 더 불리는 뭐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리스크가 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욕심은 나고 많이 벌고는 싶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엉뚱한 정보를 자꾸 관심을 갖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가 확실한 곳을 가야 돼. 지금 이제 그 전세 사기 대란이잖아요. 전세 사기로 몇 조 지금 손해보는 사람들이 지금 몇 조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역전세가 생길 거라고 지금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내 전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싸. 뭐, 이래 될 수가 있는 위험한 지역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라잖아요. 그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것도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더 그렇고 또 이제 이전에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제 물이 빠지니까 막 드러나는 거죠, 지금. 왜 그러겠어요? 전세란 이런 것들도 재무제표 확인을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하시는 중개사 말만 듣고 그런가 하고 사인하고 했던 거예요. 내 사인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인할 게 아니거든요. 조목조목 다 보고 재무제표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나 그런 지역이나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몰라 우리가 그런 원리를 몰라. 그냥 옆에 친구가 소개해 준대. 친구가 저기를 하면 이렇게 할 거래. 부동산 중개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어 막. 그런가? 그래서 그런 꿈에 부풀어 가지고 딱 계약을 하고 나면 며칠 지나서 실체가 슉 나오죠. 원룸 투자를 했어요. 원룸 투자 10억 들어가지고 원룸 투자를 했어. 되게 좋죠. 이제 한 10개 정도 월 500만 원씩 딱딱 들어오잖아. 딱 월 500만 원씩 딱 10억 투자해서 월 500만 원씩 들어오면 야,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나? 이제 그 원룸이라는 것도 몫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수익률 일단 따져야 돼요. 내가 원룸 10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억에 5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이면 5%가 안 되는 거거든요. 5%가 좀 넘네요. 월 500만 원이면 5%가 좀 넘어요. 하지만 내가 10억 들여서 세금 내야 되지. 뭐 해야지. 공시률 생각해야지. 부동산 중개비 줘야지. 뭐 또 청소비 줘야지. 뭐 하면 수익률이 5%가 되겠나요? 10억 들여서 수익률이 5% 감가상각까지. 물론 이제 계속 우리가 원룸이라는 건 사놓으면 땅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면 2억 오르고 5년 지나면 3억도 오르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샀냐고. 그런 원룸을 샀냐고. 내가 땅을 그런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에서 원룸을 사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나면 건물값이 빠지는 거죠. 해가 지나면 돈이 들어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샀지? 모르고 산 거죠. 이야기 듣고 10억에 500만 원, 600만 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재무제표 이런 것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그냥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는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도 주도 면밀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의도를 가진 계산 말고 순수하게 좋은 마음을 가진 계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밀당을 잘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화가 난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남녀가 또 부부, 가족이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 계속 화를 내면 그러면 깨져. 오래가지 못해요. 화가 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좀 있다가 웃고 있다가 나중에 한방 이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 일단은 리스크 있는 곳에는 리스크는 절대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들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곳이라고. 금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보살님도 마찬가지. 금방에도 금 10돈 해주세요. 내가 갖다 주면 돈 줄게요. 이러면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 즉시 현금이나 그 즉시 카드도 위험해. 바로 주는 사람에게 해야지. 금 갖다 주고 거기다 이름 새겨서 뭘 해주고 나면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사기 당하기가 쉽죠. 제일 사기 많이 당하기 쉬운 게 금빵이거든요. 보살님은 영리하셔서 금빵 사기를 별로 안 당하시는데 금빵 사기 당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만 듣고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원룸 투자도 마찬가지죠. 가수 비하고 김태희하고 같이 살잖아요. 비하고 김태희가 이제 시세 그 매매 차익으로 300억을 얻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2008년인가 7년에 사가지고 2020년인가 2019년에 팔았대. 150억에 100 몇십억인데 200, 300 얼마 400억인가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300억 400억을 차익을 남겼나? 그렇지 않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하고 들어가는 그 세금이 이제 양도세가 거의 40%에 가까워. 40%에. 내가 100억을 수익을 봤으면 40억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투자를 잘했지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김태희랑 둘이서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도 차 빼고 폭 떼고 다 해서 150억 정도 수익을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둘 해서 10년 동안 이제 건물 2개 각자마다 해서 2개 다 팔았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이제 강남역 주변에 92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샀대. 그 돈 가지고 450억 대출을 내가지고 2021년도인가요? 그때쯤에 450억 들여가지고 920억 건물을 샀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렇게 세는 1년에 2억 정도래요. 야, 이거 잘한 건가? 450억에 요즘에 금리가 올랐어.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금리 뭐 3% 4% 해가지고 좀 낮게 쓰면 3%도 쓰고 막 그랬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더 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소 6%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450억에 6%면 2억 5천이 넘어요. 3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기 풀로 그 건물에 풀세를 다 받아도 2억 조금 더 되는데 그럼 매월마다 지금 4, 5천만 원씩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몇백억을 들여서 10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할 때 잘했어. 그래가지고 2배, 3배, 그래서 2배, 3배를 얻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 많이 넣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퐁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억, 3억이 돼. 그래 돼버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가 다 해도 나와도 2억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920억 들어서 살 때 그 세가 다 나와도 2억밖에 안 돼. 야, 그 건물이 920억, 300억으로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샀겠죠. 너무 막연한 기대잖아요. 모든 부동산은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점이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역시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여러분들의 자식이 40, 50대 돼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꼭지해. 2021년도에 2021년 겨울쯤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개망했어요. 그냥 다 망했어.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돈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흐름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를 꾹 참고 잘 된다고 흥분하지 않고 안 될 때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때 더 잘 되고 그러거든요. 모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불안할 때 산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막 사람들이 흥분할 때, 야,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삼성전자 안 사면 막 안 될 것 같아. 지금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21년도가 그랬어요. 21년 겨울쯤에 아파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다니까. 그때도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꼭지라는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제 그렇게 흥분할 때는 오히려 관망하고 나중에 모두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줍줍하고 지금 불안해하긴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지고 부부 관계가 완전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해지고 그리고 재테크도 잘해서 모두 다 부자 되세요. 성불하십시오.